아니, 본인들이 특별히 잘해서가 아니고 정권이 교체됐다고 지금 기쁜 거예요. 약간 동원된 느낌이 좀 있네요. 우리 정권 교체 후 첫 번째 방송이기 때문에 자, 일단 박수 한번 칩시다. 이야! 자, 이재명 대통령 대신 좋아하는 거예요. 자, 검찰개혁 법안들이 드디어 발의돼가지고 세 분을 모신 겁니다. 우리 민변 출신 박주민 의원. 예, 박주민입니다. 자, 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성원입니다. 자, 검사 출신 김기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표입니다. 사실 이 법안들은 민변이 수십 년째 요구했던 건데 드디어 된 거거든요. 드디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이 하나 있고 중대수사청이라는 게 신설돼요. 또 그다음에 국가수사위원회. 복잡해. 그만큼 검찰이 모든 권한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지. 수사권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수사권. 수사권은 이제 중수청으로 검찰의 주된 수사가 다 이전을 하고요.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그 경찰이 하고 있는 국가수사본부. 국수본. 예, 국수본이 있고. 검찰이 그동안 폐해로 지적된 것이 수사하고 기소를 같이 가지고 있어서 수사를 하는 사람이 일방적인 플레이어가 돼서 이게 자기 감정이 들어가고 자기가 수사해놓고 자기가 그렇죠. 기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괴물이 되니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는 게 기본 정신이고 기소만 하는 곳은 공소청이라고 이름을 해서 따로 만들고 그다음에 수사하는 것은 중대범죄수사청이라고 해서 수사는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 왜 공소청이냐? 기소란 말은 아는데 우리가 공소는 낯설 수 있잖아요. 원래 이제 형사 사건을 수사하다가 재판에 붙이는 걸 기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기소에는 공소밖에 없어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사소도 있어요. 명예훼손이나 이런 것들은 사인이 그냥 형사재판에 상대방을 붙여요. 얘가 내 명예를 훼손했어요. 사소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다 공공기관이 하는 기소밖에 없어서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중대범죄수사청이라고 왜 부르냐면 현재 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수사는 중대범죄들이거든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나눠놨어요. 중대수사 몇 가지만 검찰이 하라고. 근데 윤석열이 들어오면서 한동훈 법무장관 시절에 이걸 다 하는 걸로 바꿔버렸어요. 그때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 검찰 해체는 윤석열이 완성할 것이다. 해방 후에 이제 검찰청이 설립되면서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줬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축소해서 남겨놨는데 그걸 가지고도 확대 해석해서 그래서 모든 수사를 다 하게 다시 그래서 그럼 아예 그럼 수사를 하지 마라. 기존에 검사들이 하던 그 중요한 수사는 따로 중수청이라는 것을 만들고 원래 있었던 경찰의 수사는 그대로 놔두고 이제 이렇게 그렇죠. 세팅되는 이거는 거죠.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만든 검경 수사권 조정도라만 했으면 여기까지 안 왔어요. 조금 더 거슬러 가면 우리 광복 후에 재헌 헌법주의자분들은 미국식 모델로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찰은 공소만. 예, 제기하도 더 거슬러 올라가면 80년 된 겁니다. 프랑스 혁명 때부터 그랬어요. 그랬을 것 프랑스 같습니다. 혁명 이후로 예, 이걸 분리해야 된다고 했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백 년 늦은 거예요. 네. 사실 뭐 조선시대는 원님 재판이라고 해서 원님이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치. 리제를 알렸다부터 해서 그리고 춘향이도 막 감옥에 보내고 증거 없이 그런 재판을 하다가 재헌 헌법자들의 그 모습으로 돌아간 겁니다. 처음에 당분간만 이렇게 하자고 그랬거든요. 왜냐면은 일제시대에 경찰들이 다 친일, 그래서 경찰한테 그런 권한을 줄 수 없다고 해서 검찰에다가 당분간만 수사 기소를 다 맡기자고 한 건데 이거를 70년 동안 계속 이어온 거예요. 경찰이 그때 친일적이어서 이 경찰한테 모든 수사권을 다 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친일 앞잡이한테는 수사권을 줄 수 없어. 이렇게 그래서 시작된 검찰이 거예요. 수사도 할 수 있게끔 하면서도 그 당시 걱정이 되게 많았어요.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이러면 나중에 가면 굉장히 무서운 조직이 될 텐데. 그렇지. 근데 당분간만 하는 거니까 일단 하자. 근데 그게 80년 동안 오면서 이게 원래부터 자신의 권한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지. 천부인권처럼 생각해요. 헌법상 권한이라고까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미친 거지. 수사권과 기소권이 검찰에게 헌법적으로 주어진 거라고까지 상상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한동훈이 저희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냈으니까 한동훈 헌법 소원을 법무부 했지. 권한쟁의 심판을 건 거예요. 그렇지. 헌법상 우리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근데 뭐라고 결론이 나냐? 검찰에게 헌법상 수사하라고 한 조문이 하나도 없다. 헌법에 없어요. 헌법에 검찰한테 기소하라고 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다 졌어요. 한동훈. 각하돼 있죠, 각하. 그 문턱도 못 넘고 입구에서 예, 쫓겨났죠. 한동훈 그거를 시장. 헌재로 안 갔으면 자기들끼리는 주장할 수 있었거든. 헌재가 아니라고 말하는 바람에 그 주장도 못하게 됐죠. 바보 형제들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 그 전 장관이 또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재판에 대해서도 84조가 있는데 또 엄한 64조 끌어들여서 68조인가요? 또 거짓말했다가 또 망신당했는데요. 아니 저는 좀 한동훈 실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이제 미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왜? 엑스맨. 그 돌돌이 영상 못 봤어? 나 그거 보고 아 이분은 그냥 둬야 되겠다. 저는 털을 많으면 주로 이걸 쓰는데요. 이렇게 하면 좀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거. 왜 저러지? 왜 저러시지? 우리 집에는 항상 이게 어딘가. 재밌으라고 어딘가 하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하는 거 저 표정 보세요. 아, 저게 장난하는 게 아니구나. 아, 진짜로 하는 거구나. 진짜로 하는 거 털이 많이 묻는다고. 아, 저건 좀 정말 얘기가. 그래서 내가 그동안 미안했다. 너무 가혹했구나 내가. 제 직접 수사의 폐해를 제가 좀 설명해 드리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막 압수수색도 하고 사람 불러서 소환도 하고 영장도 청구를 했잖아요. 그런데 막상 죄가 안 돼요. 해보니까 아닌 거야. 아니에요. 근데 잘못 짚었어. 그럼 잘못 짚었어. 그러면 자기가 아니라고 선언을 못 하는 겁니다. 한 그렇지. 두세 달 계속해서 막 이렇게 위에서 막 이렇게 쪼이고 막 해서 했는데 부장님 이거 아닌데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압수수색도 한 100군데 했고 예를 들어. 네. 그러니까 이미 인권 침해를 해버렸는데. 그러니까 무리하게 기소를 해야 뭔가 자기의 정당성을 찾는 거예요. 내가 나쁜 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권한을 남용한 의뢰가 있고 두 번째는 타겟팅을 해서 수사가 가능해요. 내가 기소까지 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자 어차피 저 사람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 수사는 거의 요식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뭐 죄가 되나 난 모르겠어. 그냥 수사해서 기소 결론 정해놓고. 그렇죠. 기소하겠다고 결론을 정해놓으면 기본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지 않으면 어떤 누가 와도 권한을 남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 유혹을 인간이 느낄 수밖에 없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진짜 범죄자라고 생각해 수사를 했는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럼 멈춰야 되잖아. 근데 그러면 자기 면이 상하잖아. 맞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도 그래서 검사들이 아예 제도적으로 수사권이 없든지요. 제도적으로 수사권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수사 인력을 배치 안 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렇지. 수사를 안 해요. 기소 단계에서 오히려 수사를 한번 스크리닝, 그동안 인권 침해가 없었는지, 진짜 기소될 만한 사건인지, 이걸 한번 스크린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합니다. 대부분 선진국들의 검찰은. 미국 경찰 드라마 보면 경찰이 들고 가잖아. 검사한테. 이거 기소해달라고. 자기들 수사한 거 들고 기소해달라고 하면 검사가 아니 이걸로 부족하다고. 증거가 없지 않냐고. 그런 장면 자주 나와요. 수사를 한 사람들을 검사의 눈으로 다시 보는 거죠. 그렇죠. 아니, 당신도 수사는 부족한데 뭘 자꾸 영장을 내달라고 그러냐. 그렇게 스크리닝을 하고 인권에 그래서 그 수호자처럼 인식이 돼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검사들이 가장 위험한 존재 아니에요. 조국처럼 딱 정해놓고 예, 죽을 결론- 때까지 패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결론 정해놓고 죽을 때까지 한다는 네. 말이. 예. 그 죽을 때까지 팼는데 안 죽은 게 이재명이에요. 진짜 죽이려고 했거든요. 몇백 명을 동원해 죽이는데 어떻게 안 죽나 몰라 그렇게. 맞습니다. 3년 내내 죽이려고 하는데 못 죽였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님에 대해서는 2010년도 성남시장 그때부터 계속 경기 경찰청 관할이지 않습니까? 이재명 측근 비리 한 개라도 잡아오면 1계급 특진시켜주겠다. 그러니까. 예, 경찰도 그렇고 검찰에서도 그러니까 맨날 그 주변 털고 수사하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자기는 그 어항에 있는 붕어처럼 다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공직을 수행하라 이런 말씀도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남시장 시절처럼 10몇 년을 갖다 계속 압수수색 그게 진짜 많이 당했어요. 성남시청은 뭐 어마어마했죠. 예. 네. 이재명 대통령을 눈여겨 본 이유가 그 이전에 이제 화제가 됐던 것은 성남시장 되자마자 모라토리움 우리 파산이야 이거 선언해가지고 화제가 되긴 했는데 그때는 그냥 이벤트 같은 거였고요. 제가 처음으로 이 양반 하고 주목하게 된 것은 국정원 댓글팀이 돌아다닐 때였거든요. 기초단체장이었는데 이재명 성남시장이라고 하는 정치 신인을 그때 국정원 댓글팀이 타겟팅을 하는 걸 봤어요, 제가.
왜 이 사람을 타겟팅을 하지? 국정원이 눈치가 빨라. 그게 아마 시민단체 출신으로 굉장히 강성이다. 그 이전에 성남시장들이 이권 때문에 다 감옥 갔어요. 수원지검에서도 눈여겨봤잖아요. 수원도 직업도 네. 예, 엄청 처음부터. 예. 신인 시절부터 네, 네. 많이 털렸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남시장 때 박근혜랑 좀 싸우셨어요. 많이 맞아요. 싸우셨어요. 예. 많이 싸웠죠. 그래서 박근혜 그 청와대에서 이재명 잡아라 오더가 내려온 것 같고 국정원 얘기는 오늘 다시 들었는데 저는 이재명 우리 대통령님하고 처음 얼굴 본 게 광화문에서 농성을 하셨었어요. 그때. 2016년 예, 그때 네. 그 지방 재정에 대해서 맞아. 박근혜 정부가 내려보낼 걸 갑자기 방침을 바꿔서 안 내려보낸 거예요. 광화문에서 그때 세월호 가족분들도 농성하고 계실 때 이제 그 이후로 또 농성도 하시고 그래서 그렇지. 그때 처음 인사를 좀 나눴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정권의 눈에는 좀 가시처럼 보여졌을 그렇죠. 가능성이 대통령한테 직접 들이받는 거의 유일한 지자체장이었어요. 기초단체장이란 말이지. 성남시장 누가 알았어? 그 전에. 지금 성남시장 누군지 알아요? 그 이전에도 몰랐고 앞으로도 모를 거예요. 근데 이재명 성남시장은 그걸로 유명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예. 세월호 관련돼서도 제일 먼저 그 세월호 깃발을 시청 앞에 거셨고 제일 마지막에 내리셨어요. 그리고 저를 여러 번 부르셨어요. 공무원들 상대로 세월호 관련된 강의를 하라고. 그때는 네. 그 세월호 변호사. 국정원 얘기하시니까 수사 기능하고 정보 수집 기능을 같이 갖고 있는 기구는 거의 우리나라 국정원이 유일합니다. 김종필 씨가 중앙정보부 설계했거든요. 김종필이라고 아세요 혹시? 그 정도는 아는 나이들이에요, 아세요? 다. 하도 옛날 사람이 돼가지고 그 사람의 회고록 보면은 똑같은 얘기를 해요. 수사권을 이 정보기관에 주면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당분간만 수사권을 주자. 나중에 몇 년 지나서 수사권 떼내자. 이 얘기를 그 회고록에 써놔요. 중앙정보부, 국정원도 그랬어요. 권력기관들은 여러 기능을 함께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지. 띄워놓고 써놔야 위험해. 돼요. 그래, 한 번 가져가면 안 내놔요. CIA 수사권 없습니다. 정보 수집 기능만 있어요. 또 국민 세금 쓰는 것도 봐야 되거든요. 특활비 얼마나 자기 쌈짓돈처럼 쓰지 않습니까? 법원 검찰 보면은 여러분 건물 보면 높이가 똑같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검사는 수가 적어요. 판사들보다. 조직이 작은데 검찰에서 우리 법원이랑 똑같이 층수를 맞춰달라. 그래갖고 예컨대 10층만 줘도 될 거를 10층 짓고 나서 그 높이를 올리려고 일부러 더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재부한테 통하는 이유는 검찰이 그만큼 힘이 세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응? 수사 기소를 할 수 예.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특검에 뭐 400억이 들어간다 하고 있는데 검찰로 특활비다 또 그 건물 일부러 높여갖고 쓸데없이 그런 비용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현재 검사들이 있잖아요. 그 검사들은 공소청으로 다 가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는 중수청으로 가고, 왜냐면 검찰 수사관들도 있거든요? 수사는 실제 검찰 수사관들이 다 해왔는데, 수사관들만 중대수사청으로 가는 거예요? 차후에 이제 지원을 받든지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안부 산하로 두는 것으로 법안은 일단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국수본 거기도 행안부 소속이기 때문에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안부소로 놓는지에 대해서는 법안 낸 분들도 아직 그 논의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러면 이제 기존의 검찰청 건물들을 어떻게 할 거냐, 공소청으로 쓸 거냐, 네. 아니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쓸 거냐 이런 문제들도 논의가 돼야 될 거고 우선 법률이 만들어지면 그거에 따라서 후속 조치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첨언을 드리고 싶은데 네. 중수청을 만들면 지금 검찰 수사관이 한 8,000명 되거든요. 그중에 한 절반을 갖다가 중수청으로 오게 해서 네. 경찰 또 광역수사대 전문 수사팀이 있습니다. 네. 그걸 좀 섞어놔서 검찰의 예컨대 그런 문화를 갖다가 좀 없애는 거죠. 그다음에 서로 라인이 틀리지 않습니까? 서로 견제도 하게끔 하고 경찰은 사실상 모든 범죄에 대해서 다 수사할 수 있어요. 현재 검찰은 7대 범죄라고 저희가 부르는 중대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공수처도 일부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의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어요. 공직자를. 공직자, 고위공직자들.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면 국수본이나 경찰도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견제하게 되죠.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은 조정할 수 있고. 국가수사위가 그걸 조정합니까, 그럼? 국가수사위원회가 그런 걸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법안으로 만들어진 게 국가수사위원회법이고요. 국무총리 산하에 둬서 이번 내란 사태처럼 수사를 누가 할 것이냐에 대해서 혹시 다툼이 있으면 국무총리 산하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법안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개인적인 의견인데
과연 그러면 중대범죄수사청이라고 하는데 검사라는 직책을 주어서 가는 것이 맞는가? 왜냐하면 검사라는 것은 기소를 전제로 한 그러니까 어떤 관행이기 법률가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법률가를 수사청으로 보내는 것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본인이 나는 수사가 훨씬 더 적성에 맞아. 그럼 그냥 중수청 가는 거고. 나는 공소제기에서 재판 공소 유지하는 거 이런 게 더 좋아. 요 정리가 시간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 좀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전반적인 의의는 뭐냐면 수사와 기소는 명확히 분리하겠다. 이런 걸 처음 만들고 하면 당연히 시행착오도 있을 텐데 그걸 막 크게 부풀려서 보도할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걸 거스릴 수 없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처음에 이걸 하려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율이 높았지만 과반이 안 됐어요. 민주당이. 그래서 법안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 처음에는 공수처를 만드는 거에 첫 번째는 그쳐야 됐었어요. 저희가 123석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선거법 등등하고 엮어가지고 맞아요. 간신히. 예, 간신히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간신히. 그때 만들어진 공수처가 여러분들이 기대에 못 미치게 약하고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력도 적고 내란 초반에 공수처 뭐 하냐고 욕 많이 먹었잖아요. 근데 인적 자원도 물적 자원도 너무 부족한 기관으로 출범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거슬러 올라가면 문재인 대통령이 높은 지지율로 출범하였으나 민주당 의석수가 적었다고. 맞아요. 민주당 의석수가 과반이 넘었던 거는 총선 이후인데 그때부터 당대표가 이낙연 대표였어요. 지금은 알잖아, 우리가. 그때 왜 그렇게 되는 게 없었던 건지. 그때 공수처 만들 때 제가 협상을 주도했는데 다른 군소정당들도 공수처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설득해서 겨우 발 내디딘 게 현재의 공수처예요. 근데 공수처 그때 안 만들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때 공수처 안 만들었으면 어떻게 할 안 뻔했냐고. 되는 거죠, 완전히. 사실 그렇게 타협을 하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보다 약한 조직이 됐고. 그렇죠. 네, 초반에 특히 욕 많이 먹었어.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제대로 된 개혁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는 뭐 의석수가 과반 맞아요. 모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어요, 지금은. 처음에 공수처 많이 욕하시다가 그 윤석열 체포하고 나서 삼겹살 회식하는 거 보고 오히려 짠하다고. 겨우 삼겹살. 공수처장하고 다 앉아가지고 삼겹살 먹고 하는 거고 짠하다고 했던. 지금 그 공수처장도 황골 탈퇴했어요.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있죠. 이제는 법사에서 질타 많이 했습니다. 눈에서 막 광선 나가요, 요새는. 자, 그래서 그 법안이 생기고 한동안은 이게 뭔가 혼란스럽고 또 언론에서 막 어쩌고저쩌고 할 텐데 요새는 뭐라고 하는 게 타격감이 없어요. 제가 오늘 한 보수 매체 그 유튜브 좀 출연하러 갔더니 검찰 개혁은 당연한 거라고 자기네들도 생각해요. 다만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길게 끌면은 에너지가 많이 쓰니까 너무 힘들다. 빨리 해라. 이렇게 다다닥 해서 딱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현재 검사들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자기들도 이거는 뭐 기정사실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한 분이고요. 짓이잖아. 한 네, 짓이. 그래서 공소청 가야 돼요, 중수청 가야 돼요.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 어디가 나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도 윤석열하고 한동훈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한 짓이 있잖아요. 예. 자업자득이지. 그때도 한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할 때도 검사들조차도 진짜 이거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들 그렇지. 저한테 많이 했어요. 가서 사세에 가서 얘기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짓을 그러니까 했으니까. 자기들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주진우 의원도 책임져야 돼. 윤석열 옆에서 이렇게 만드는데 크게 일조한 사람이죠. 여기는 책임져야 될 게 여러 개 있을 것 같은데 꼭 최상병 이것뿐만 관련돼서도 그때 네. 법률비서관이었고. 맞아요. 제가 얼마 전에 문자를 받았는데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올해 1월 달에 통신조회를 했다고. 아, 의원님을? 예. 3년 동안 한 20몇 번 조회를 당해왔고요. 검찰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발악을 했구나. 그걸 또 느꼈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예,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네. 모조리 실패로 돌아간 거죠. 실패했습니다. 대법관 30명 증원. 이것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업자득이에요. 이것도 갑자기 민주당이 30명 증언할 것이다. 그랬다면 저항이 있었을 텐데 파기환송해가지고 이재명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실패했지.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대법관 100명 만들어야 돼.
이 논의를 국민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요. 검찰개혁 논의만큼이나 아니면 그보다 더 길게 법조계에서 논의됐던 사안이에요. 그 1년에 거의 6만 건 정도 대법원으로 가거든요. 근데 중앙선관위원장이나 법원행정처장 빼면 거의 12명이 4명이 한 개 소부를 만드니까 3개 소부 만들어서 이걸 다 처리하는데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다 알았잖아요, 이제. 기록도 안 보고 판단한다는 거 다 알았잖아요. 근데 대법원까지 사건을 가려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내 사건을 기록도 안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황당하잖아요. 국민들을 위해서도 대법관 숫자는 좀 늘어나야 된다. 예. 우리 사회에서 대법관들과 법관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존중이 있었잖아요. 존중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20년, 30년 된 대법관 증원 논의도 대법원에서 반대를 하니 그분 의견을 굉장히 많이 들어줬던 거예요. 근데 전 정말로 충격을 받은 것이 대법원의 파기환송이었어요. 지금까지 사법소극주의로 존경받던 법관들이 갑자기 정치 한복판에 뛰어들어서 그러니까요. 대선 후보는 우리가 정해. 그렇죠.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당신들이 얘기했던 그걸 존중해서 안 했던 개혁 우리가 진짜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이것도 이 얘기 조금 더 덧붙여드리면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네, 말을. 아니, 이게 이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계속 한 10년, 20년 가깝게 제가 주장해왔던 사람으로서 좀 말씀드리면, 회생법원이라는 게 있어요. 파산 회생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법원이 있어요. 2년에 한 번씩 판사들은 보통 옮겨 다니잖아요. 근데 회생법원에 온 판사들은 적어도 5년, 6년 뭐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일반 민사사건하고 회생사건하고 감각도 다르고, 너무 다르죠. 방향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회생법원에 오면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 특허법원이라는 게 있어요. 특허사건도 굉장히 다른 특수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노동사건이 일반 민사사건과 다르니 노동법원을 좀 만들자는 얘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형사, 민사 다르죠? 특허, 노동 다르죠? 행정 다르죠? 근데 이거를 소부세계에서 뒤죽박죽 짬뽕으로 다루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그렇다는 거죠? 근데 대법원에서 이걸 짬뽕으로 막 다루는 거예요. 제 생각은 적어도 민사 소부도 한 2개, 형사 소부도 한 2개, 행정 소부 하나, 노동 소부 하나, 특허 소부 하나, 이러면 30명이네?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저는 최소한의 필요한 숫자인 것 같아요. 대법관 수도 증원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번 사법 쿠데타의 그 원인은 사실은 이제 대법원장이 자기 말을 잘 듣는 판사들을 중앙법원 합의부, 이 중요한 사건을 재판하는 합의부나 영장 전담에다가 이렇게 꽂아놓을 수 있거든요. 그전에는 이제 못하게 했죠. 그러다가 다시 그거를 복귀를 시킨 건데 법원이 그런 짓을 하니까 지금 이런 사법 쿠데타가 일어났고 또 서울 고등으로 보내서 빨리 재판하라는 사인을 주고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어떤 판사들을 꽂아놓지 못하도록 하는 사법행정위원회라고 그걸 만들어서 인사도 국민들이 참여한 그분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독일은 대법관이 200명이 넘는데 그 숫자도 숫자지만 대법관 인사를 법관들이 못하게 한대요. 카르텔이 생기고 파가 생기니까. 그래서 그거는 국회에서 한다고 하더라고. 맞습니다. 21대 때도 그걸 거의 만들려고 했거든요. 대법원도 그걸 수용하려고 했고 다만 판사를 그래도 과반수는 되게 해달라. 근데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21대 때 그 당대표가 일단 그때부터 되는 게 없었어요. 되는 사실. 게 없었던 그때 그냥 그때도 흐지부지 또 굉장히 없어지고. 많이 설득해서 법원이 거의 수용할 때까지 왔다가 끝을 못 맺었어요. 저는 대법원장의 이런 사법 쿠데타도 놀랄 노자이지만 거기에 편승한 9명의 다른 대법관들은 뭐냐. 그러면 대법관을 뽑는 과정에서 대법원장의 개입을 줄이는 게 없애는 게 맞다. 참 신기한 게 윤석열이 이재명 죽이려고 하다가 검찰을 해체하게 만든 거거든요.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다가 자업자득을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재명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출동살동해요. 이재명 출동살동합니다 막. 근데 결국은 살아나요. 그리고 이재명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죽어요. 생각해 보시면 당 내에서도 이재명 보내려고 했단 말이에요. 체포동의안 가결시켜가지고 결국 어떻게 했어요? 다 사라졌어요. 윤석열도 마찬가지잖아. 이재명을 그렇게 죽이고 싶었는데 계엄까지 했는데 결국 자기가 갔잖아. 조희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는 이제 가설이 하나 있어요. 살을 막 날린다고 하잖아. 이 살을 아무리 날려도 이재명이 죽지 않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사주를 몰라? 사주를 몰라요? 그 무슨 얘기야? 제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저도 몇 년 전에 인터뷰할 때 알았는데 자기 생년월일을 자기가 모른다는 거야. 아. 구형제로 태어났는데 거기 화전민 마을이에요. 아직도 아스팔트 포장이 안 돼 있는 곳이에요. 거기가 오지가 이런 곳인가 싶은 곳이거든요. 학교로 내려오려면 뭐 1시간 반이나 2시간 걸어 내려와야 돼, 산을. 그러니까 신고를 제때 못한 거지. 그 시절에는 그런 경우가 꽤 있었는데 나중에 신고하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재명의 생년월일을 까먹은 거예요. 까먹었대요. 그래서 나를 뭘로 신고했냐면 그때 무당하고 얘기해가지고 좋은 날로 받아서 신고했다는 거야. 아니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살을 날려봐야 맞질 않아. 그날이 아니라고. 저는 그 농담인 줄 알았어요. 아니, 농담이 아니고 진짜예요, 진짜. 진짜예요? 저도 몇 년 전에 처음 알았는데 한참 얘기하더라고. 난 내 생일을 모른다고 진짜. 그날은 무당이 지어준 날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엉뚱한 날에다 막 살을 날리고 있는 거예요. 괜히 엉뚱한 사람들이 지금 살 맞고 쓰러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러지?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재명 대표 다 피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지금 생일은 자기가 태어난 날이 아니에요. 실제 그러네요.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 했던 세력이나 사람은 자기가 다 피해를 입게 된다니까. 무당이 누구지? 아니 근데 살살만 검찰개혁 얘기하다 갑자기 무속으로 아니 진짜 영험한 것 같아. 생년월일을 잘 정해준 것 같은데. 하여튼 이재명 대통령은 가만둬야 됩니다. 다 십몇 년 동안 그랬어요. 이재명을 죽일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리고 죽일 수 있을 것 같은 지점까지 가요. 근데 결국은 안 죽어. 그리고 살아나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그게 제가 15년 동안 관찰하면서 매번 살아날 때마다 신기하다 이 사람. 자, 끝낼까요? 사주로 마무리를. 그리고 또 한 가지. 국민의힘 주장 이런 거 듣고 있으면. 타격감이 없어요. 타격감이 진짜 없어요. 오늘 제가 그 윤희석이라고 그 대변인 출신 분하고 이제 대거리를 좀 하다가 왔는데 그분도 막 특검 이거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냥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거부권 행사해서 지금 원래 갈 차가 몰려 있다가 한꺼번에 가게 된 거다. 그러니까 그건 그렇죠. 이렇게 타격감이 없어. 자기네들이 너무 못한 거예요 그동안. 그리고 막 공격을 해도 그래. 그래 너는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몰라. 사람이 참 관대해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앞으로 그렇게 계속 생각해. 우리 그게 갈 테니까 놓고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타격감이 없어요. 타격감도 없고 세상이 다 아름답고 그래요. 우리가 할 개혁을 묵묵히 하면 됩니다. 국민의힘은 정말 소수 야당으로 완전히 변한 것 같고요. 곧 망할 해체될 그러니까 그럴 당으로 뭐라고 하는데 잘 안 들려요. 느껴지고 또 보수 언론 특히 이제 조선일보나 TV조선 같은 데도 뭐 저는 아예 보지도 않지만 정부 광고 그쪽에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이제 다시 정상화시켜서 정상화시켜서 유가부수 조작한 거 그거는 반드시 다시 수사해서 처벌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제 아름다운 세상인데 이제 빨리 집에 들어가서 쉬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